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이제 3살 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처녀 때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남편 내조하고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둘이 벌어야 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워낙 힘든 시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댁이 부자고 남편도 직업이 좋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호강하며 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 넓고 따뜻한 이 집에 앉아 있으면 마치 지금 이 순간이 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 전에는 힘들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면 제 인생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제 인생사를 조금 아셔야 더 재미있게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아빠는 막노동을 다니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돈을 버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난은 했지만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문제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거든요. 몸으로 벌어 먹고 사시던 분이 몸을 못 쓰게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살던 저희 집은 당연히 가세가 기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식당 일도 하고 목욕탕 청소도 하면서 어떻게든 살림을 유지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들었으니까요. 다행히 그래도 식구들끼리는 사이가 좋아서 똘똘 뭉쳐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먹고 사고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기도 했고 더구나 저는 그때 어렸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너희 집 반지하 단칸방이라며? 어쩐지 지하실 냄새가 나더라. 이게 지하실 냄새야? 꿉꿉한 빨래 덜 마른 냄새 있잖아. 아, 교실 대걸레 같은 냄새? 그런 말들은 사실 어른이 된 지금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상처가 될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창 사춘기였던 저는 어땠겠어요? 정말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날은 엉엉 울면서 아빠와 엄마 앞에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 이야기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정말 악착같이 오빠와 저는 대학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대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더 무시당하는 거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러니 대학은 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틀출나게 잘하지도 못했지만 또 대학에 가서 힘들어질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거기서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면서 또 공부하고 일도 하고 하는 삶을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기술 배워서 돈이나 일찍 벌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식이 꿈꿀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미안해서 우는 눈물이기도 했고 또 고마움의 눈물이기도 했다고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와 달리 공부를 무척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했어요. 저희 집안의 한 줄기 희망이었으니까요. 우리 집같이 가난한 집에서 대학생이 2명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대학생이 1명만 있어도 그 등록금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민도 아니고 가난한 저희 집은 거의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오빠는 대학을, 저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일이었거든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노동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일 말이죠.
처음에는 여자라고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단기용으로 저를 뽑으셨던 사장님이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는 너처럼 일 잘하는 애를 또 어디서 구하냐고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붙잡으실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악물고 돈을 벌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말이죠. 오빠의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 정말 제 인생이라는 게 없거든요.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오면 누워서 자고 이런 생활이 되풀이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모르는 채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제 돈 주고 산 옷이 2벌 정도 되는 20대를 보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오빠의 대학 동기였어요. 오빠와 술을 먹는 날에는 꼭 오빠를 저희 집에 데려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고작 몇 번 잠깐 마주친 게 다였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언감생심?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상대였습니다. 가끔 봤던 남편은 당시에 뭘 볼 줄 모르는 제가 봐도 비싸 보이는 옷과 그리고 어느 날은 차를 끌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또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나는 지훈이 같은 삶이 제일 부러워. 그 부자 친구? 내가 부자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나? 아니, 근데 딱 봐도 부자잖아. 그치? 네가 한눈에 봐도 부럽지? 아무튼 나는 지훈이가 너무 부러워. 부모님이 부자여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 나는 꿈에서도 안 나오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니 제가 어떻게 감히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도 그게 데이트 신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정말 밥을 먹고 싶어서 밥을 먹자는 건 줄 알았죠. 아무튼 남편은 저를 좋아했고 고백했고 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오빠가 저와 남편이 사귀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결혼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상처받을 건 저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빠의 그런 염려와는 달리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저도 나중에 알고서는 놀라기는 했습니다. 집도 부자고 본인도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앞길이 구만리인 남자가 저 같은 집안의 고졸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기는 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청혼받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던 날이 기억나네요. 사실 엄청 쫄아 있었거든요. 반대를 하실 게 너무나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본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인상을 쓰고 계셨고요. 사실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가씨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안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그걸 티를 많이 내시기는 하셨지만 허락을 하시기는 하신 거죠. 저에게는 그 정도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런 소리들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평생 혼자 산다는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두 분 모두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저희 시댁에 돈이 많아도 막 명예가 있는 집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워낙 시댁 어르신들과 다들 사이가 좋기는 합니다. 남편이 위로 형이 둘 있는데 그 두 형제 모두 밑에 자식들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만 딸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세요. 딸아이를 낳고 시댁 어르신들과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는 복덩이인 셈이죠. 아,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와 제 남편의 결혼식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날 속이 아주 뻥 뚫리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를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괴롭혔던 동창들이 제 결혼식에 온 겁니다. 제가 초대했냐고요? 아니요. 그 동창들의 남편들이 저희 시아버지와 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갑이고 동창들의 남편이 을인 뭐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저희 시댁 식구들과 저희 남편, 그리고 저에게 아주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말이죠. 김민정? 아, 네가 사장님 며느리가 된다고? 우리 시아버지가 니들 남편 사장님이야? 제 그 말에 두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너 대학도 못 가지 않았어? 내가 고졸인 게 이 집 며느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말도 안 돼. 한동안 둘이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리다가 저희 남편을 보고 고개를 꾸벅 숙이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분해 죽겠다던 그 얼굴 말이죠. 그리고 그 동창 둘은 지금도 저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보냅니다. 아주 깍듯하게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 인생 정말 한치 앞도 모른다. 그러니 누구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 아니라도 저는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히고 따돌렸던 적이 없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인생이 몹시 성공한 인생 같잖아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피고 인생 역전한 뭐 신데렐라? 그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일, 그리고 누구에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형님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희 남편에게는 두 분의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되시는 분이 두 분 있으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는 손윗 동서가 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아주 잘난 동서들이에요. 큰 동서는 저보다 2살이 많은데 무려 의사입니다. 그것도 피부과 의사고 강남에서 개원을 한 원장이라 돈을 아주 잘 버는 의사예요. 그 병원을 시아버지가 해주셨거든요. 큰형님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말이죠. 둘째 동서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서는 저보다 1살이 어려요. 둘째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두 사람은 선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째 동서 집안이 잘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동서도 유학까지 다녀온 거고요. 지금은 친정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번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고비도 다 시아버지가 넘게 해주신 거라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나게 고학력자에 집안도 잘 사는 그야말로 공주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저는 몹시 마음에 안 드는 막내 동서였습니다. 뭐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속된 말로 수준 차이가 나기는 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라도 조금 싫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천박한 행동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티를 참 많이 냈습니다. 저를 싫어하고 저를 무시하는 것을 말이죠. 아니, 막내 도련님은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어떻게 이 결혼을 허락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게나 말이야. 뭐 막내 도련님이 평생 혼자 산다고 했다고 허락하셨다는데 이런 상대랑 결혼하는 거면 그냥 노총각으로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남들 시선에도 그게 낫지. 이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결혼인 거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들 너희 도련님 적선하냐고 봉사에 관심 많냐고 그런 이야기만 해요. 제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 그런 말을 처음 본 사람에게 처음 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아시겠죠? 사실 그날은 그런 말을 사람 면전 앞에 대놓고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서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버버거리고 서 있었죠. 저 진짜 다른 거 다 참아도 멍청한 사람은 너무 싫은데.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고졸이 뭐야? 고졸이. 저희 같은 유학파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쵸? 당연하지. 딱 보기에도 비싼 옷들을 걸쳐 입고 영어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우습기도 했지만
어딘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한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공포 같은 게 그때 조금 들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제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댁 어르신들도 아닌 동서들이었고 자주 볼 사이도 아니었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상처는 많이 받았지만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형님들을 만날 일은 참 많았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님 두 분 모두 시아버지에게 엄청난 덕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빠지지 않고 출석했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에게 앞으로 물려받을지도 모를 재산을 생각하면 더더욱 잘 보여야만 했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자존심을 긁는 정도였죠. 이러나 저러나 저는 결혼을 했고 제 입에선 무슨 말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를 무시하는 게 흘러나왔지만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생신 선물로 이런 걸 준비할 수가 있어? 이런 센스도 사실 똑똑해야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옮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저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점점 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종이자 식모였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오늘 집에 와서 나 좀 도와줘. 네? 뭐를요?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는데 혼자 요리하고 그러기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막내 동서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놀잖아.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등신같이 그런 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날 일은 잊히지 않네요. 그날 그렇게 큰형님의 손님들을 대접할 요리들을 다 했거든요. 거의 100% 제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형님은 팔짱 끼고 뭐해라 하면서 시키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되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제 저 방에 좀 들어가 있어. 네? 이제 손님들 올 시간이니까 잠시 창고 방에 가 있어. 거긴 아무도 안 들어갈 테니까. 혹시 다른 방에 있다가 손님들이 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쪽팔리니 손님들에게 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음식을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눈물이 나올 뻔한 걸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했더니 큰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가면 어떡해. 손님들 가고 뒷정리 다 해주고 가야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있구나.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무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되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대로 그 집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창고방에 숨어서 큰형님의 손님들이 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말입니다. 그날 그 방에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 말이죠. 큰형님 이야기만 하면 조금 섭섭할 테니 둘째 형님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네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 계획 있어? 뜬금없이 임신 계획을 묻더라고요. 네? 당연히 있죠. 아버님이 애 낳으면 며느리들한테 선물 하나씩 해주시거든. 그런데 동서는 기대하지 마. 그리고 못 받는다고 서운한 티도 내지 말고. 알겠지?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아니, 오늘 형님이랑 통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나 동서가 그런 거에 욕심까지 내는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그렇게 미리 저에게 한 푼이라도 올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적으로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답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둘째 형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설마 욕심내는 거야? 아버님 재산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안 받는다 받는다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잖아. 제가 안 받겠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 돈도 아닌 돈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머, 세상에. 받을 건가 보네. 곧 주고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둘째 형님이 제 팔목을 아프게 꽉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 나는 주제를 모르는 인간들이 제일 싫어. 그런데 동서는 지금 본인의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네? 씩씩거리면서 말을 잇더군요.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랑 같은 며느리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거든? 그렇잖아.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아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자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동서같이 그딴 거지 같은 집안 고졸 출신 뭐 이런 사람이랑 동급으로 여겨지는 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인간의 인성은 어떤 인성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동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둘째 형님은 더더욱 화가 났던 것 같고요. 그니까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아버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순간 나랑 형님이 너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그리고 실제로 제가 딸아이를 낳고 시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집을 받았거든요. 듣기로는 큰형님의 병원과 둘째 형님 집에 도움이 되라고 준 현금보다 제가 받은 것이 훨씬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뭔데 그걸 받아? 우리가 그거 받지 말라고 했지? 아들도 아니고 딸 낳고 강남에 집을 받아? 아버님도 노망 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반대를 하셔놓고 손녀 낳았다고 집을 덜컥 사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동서도 그래. 거절을 했어야지.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거절 안 했겠지. 그냥 말만 몇 번 하고 말았겠지. 안 봐도 화나다 화내. 그거 다시 돌려드린다고 해. 뭐 달라면 다시 드릴 수도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사실 당시에 그렇게 돈 걱정이 없이 살게 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했고 형님들 말씀처럼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다 못 썼거든요. 그런데 형님들의 그 태도를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훨씬 적게 받았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는 꼴들을 보고 있자니 말입니다. 더구나 지들 돈도 아니면서 말이죠.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뭐? 그렇잖아요. 형님 두 분은 저보다 더 많이 받으셨다면서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절을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정말로 그러셨다고? 네,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이미 명의도 제 앞으로 다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무슨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해요? 그것도 주시겠다는 걸. 형님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저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받겠다는 거지 결국? 네.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또 받겠네? 저는 형님들보다 더 받거나 할 욕심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거는 이 정도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남편이 받는 걸로 저한테 이런 식으로 화내시는 일은 다시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인 형님들보다 더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을 더 받네 못 받네 억울해하네 아니네.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제 몫이 아니고 저희 남편 몫이니까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한테 주시는 거나 저희 남편에게 주시는 거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들 자식에게 주는 건데 왜 친자식도 아닌 며느리들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고요. 그것도 대놓고는 무서워서 못하면서 저한테 얍삽하게 뒤에서 말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라 그런지 형님 두 분은 한동안 아무 말을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그러게, 제가 그랬잖아요. 없이 산 사람들, 욕심 없다는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 누구보다 욕심이 뒤룩뒤룩 붙어있는 두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속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저에게 해왔던 일보다 더 심하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기는 하더군요. 그 두 형님이 다음 스텝으로 생각한 건 이간질이었습니다. 저나 시댁 어르신들 그리고 아주버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해서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건 말입니다. 어머님, 막내 동서가 글쎄 밖에서 그렇게 사치를 하고 다닌대요. 저희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고 나서 저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쓸 줄 모른다는 것도 잘 아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동서 두 사람이 욕심이 많다는 것도 눈치를 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획은 수포가 되었어요. 몇 번 해보다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전하니? 네?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 동서한테 속으실까 봐. 내가 속이면 속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남의 말 듣고 함부로 남 판단하고 그런 짓 안 한다. 그리고 너희는 한 가족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흉보듯 전하니? 혹시 니들 막내 괴롭히니?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잘 지내요, 저희. 그래, 잘 지내라. 나는 이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흉보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다. 그것도 한 가족끼리. 네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댁 어르신들에게는 제 흉을 보지 않았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겁이 났겠죠. 잘못 보이면 언젠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에게 저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재수 씨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줄 몰랐네요. 사람은 첫인상 가지고는 모른다더니. 뭐 그런 말을 지나가듯 저에게 했던 것을 보면 본인들 남편에게는 확실히 먹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진심을 저희 남편만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공격도 저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지자 두 사람은 이제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따돌리는 거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당했던 그 왕따를 동서들에게 다시 당한 거예요. 어머, 오늘은 우리 두 사람밖에 없네? 그러게요. 누구는 속 편해서 좋겠네. 제가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건 너무 일상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건 참을 수 있었거든요. 다 큰 어른들이 그러고 있는 게 진심으로 우습기도 했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덜하기도 했고요. 그것도 저에게 별 타격이 없어 보이자 이제는 아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엄마 머리 담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 그러면 하정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게나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멍청하니 걱정이네. 우리 집안에 또 고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안 그래? 에이 설마 고졸이야 나오겠어요? 고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정이는 그래도 운이 좋게 돈 많은 아빠를 만났잖아요. 돈으로 바르면 외국의 안 유명한 대학 정도는 보낼 수 있을걸요? 그렇게 돈 바른 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뭐 그렇긴 하죠. 그런 식으로 대놓고 저희 딸아이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은 그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화를 냈던 적도 있어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겠는데 저희 딸한테 막말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들이 그런 유치하고 치졸한 짓 그만하세요. 제 말에 긁힌 듯 했어요. 어머,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안 들려요? 그러게, 갑자기 개가 짖네. 무시해요, 형님. 지가 짖어봤자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무리 우습고 유치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게 계속되면 저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때는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그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폭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정말 생생하게 다 기억나요. 대화 내용 하나하나 다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기는 했거든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말하는 거 그거 다 녹음해놔. 해놓으면 어디에 쓰게. 해놓으면 다 쓰일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녹음해놔. 알겠지?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 두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다 폭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의 말을 흘려듣기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녹음을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다 녹음해 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일이 터진 거죠.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오늘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막내 동서가요? 내가 맨날 밖에 음식 먹으니 질린다고 밥 같은 밥 먹고 싶다고 했더니 생일상은 본인이 차리겠다더구나. 오늘 새벽부터 집에 와서 생일상 차렸어. 그래요? 동서 고생했네. 둘째 형님이 찝찝한 얼굴로 억지로 웃어 보이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님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시아버지는 거기에서 한술 더 뜨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나 모르겠다. 처음에 반대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라니까. 우리가 복 받았지, 안 그래요? 그렇지, 막내가 참 잘하지. 그리고 두 형님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그런 말에 점점 긁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말이죠. 잘하는 게 있어서 다행이죠 뭐. 실수로 그런 말을 모든 가족이 있는 앞에서 뱉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요. 잘하는 게 있어서 부럽다는 말이 헛나왔네요. 헛. 저도 잘할게요. 그리고 저희끼리 부엌에 갔을 때 그 사달이 났습니다. 진짜 여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뒤에서 이런 깜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동서. 진짜 없는 집에서 나고 자란 게 이런 식으로 다 티가 난다니까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뭐 보고 배운 게 있겠어. 독하기는 오직 독해. 나는 이제 얼굴만 봐도 무섭다니까. 얼굴만 봐도 무서우신 분들이 지금 저를 앞에다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좋은 날이었잖아요.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제부터 영어로 말할까? 혹시나 어디서 듣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영어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늘 배움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연애할 때도 영어를 잘하는 남편을 보면서 늘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요. 그걸 기억하고 있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가장 먼저 해준 선물이 바로 영어 회화학원 회원권이었어요. 비싸고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는 곳을 찾아서 해준 거라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그 결과 어지간한 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말하는 게 서툴러서 그렇지 듣는 건 곧잘했어요. 진짜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싶다니까요. 여우같이 저러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야.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알려주고 싶어요. 어디서 별 거지 같은 게 감히 우리랑 같은 사람인 척 구냐고. 원래 키우는 개도 오래 사람이랑 같이 살면 지가 사람인 줄 아는 법이잖아.
걔나 쟤나 둘 다 멍청하게 닮았네요. 그나저나 전현, 계속 여우짓하면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 할 것 같지?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몫의 재산이 줄어드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데.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봐요. 슬슬 대책을 강구해야겠어. 무슨 생각 있으세요? 저도 다 도울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전현 저거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막내 도련님한테 여자를 붙일까요? 반대 방법도 있지.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긴 도련님이 여자 생겨도 전현이 안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더 이상 참아줄 수도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겨우 진정을 좀 시키고서는 저도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 일은 이미 들통나서 실행을 못하게 되었네요. 라고 말이죠. 형님 두 사람은 순간 너무 놀란 듯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못 알아들을 걸로 생각했으니 그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알아들었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 영어로 어떻게 알아들어? 그리고 알아들었으면 알아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음침하게 다 듣고만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뚜껑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 상황에서 저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서 말이죠.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땡년들, 니들 내가 졸로 보이냐? 어? 저 그렇게 험한 말을 입으로 내뱉는 건 정말이지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을 잃으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말하는 것 좀 봐, 천박하게.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럴 때 본심 나오는 것 좀 봐. 어디서 형님들한테 인연전연을 하는 거야? 당장 어머님 아버님 불러봐, 어? 제가 지들 대화 내용을 녹음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데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우스운 건 우스운 거고 화도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니들이 방금 나눈 대화만 하겠어? 그래, 어머님 아버님 다 불러봐라. 나도 니들이 한 말 그대로 다 전달할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형님 두 사람이 저를 보고 비웃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예상 가능한 말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있어?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 있냐고. 네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다들 순순히 믿어줄 것 같아? 그 말은 너무 예상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뻔뻔함이 치가 떨리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들은 제가 다가가니 조금 긴장을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주춤거리며 조금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두 사람보다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거든요. 당연히 힘도 셌고요. 우리 때리기라도 하게? 지금 우리 겁주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차례대로 한 대씩 뺨을 갈겼어요. 짝짝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과 부엌의 거리가 멀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그 소리만으로 모든 식구가 부엌으로 달려올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요. 세게 맞아서 몸을 휘청인 두 사람이 정말 많이 아픈 듯 본인들의 뺨을 움켜쥐고서는 저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너 미쳤어? 너는 오늘 끝이야. 이게 알아서 자기 무덤을 파는구만. 과연 무덤을 파는 게 나일까?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저는 그때 제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 순간 녹음하라고 전에 알려줬던 제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라도 하나 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뭔데? 휴대폰이 뭐?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들이 그간 내 앞에서 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했던 말들 다 녹음해놨어.
제 그 말에 큰형님과 둘째 형님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큰일이 났다는 것을 본인들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이 일이 다 까이면 이 집안에서 쫓겨날 사람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간 그들이 저에게 했던 폭언들을 몇 개 들려줬습니다. 하나하나 음성이 재생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 순간을 고를 것 같네요. 그때 휴대폰으로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녹화해두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내가 이거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한테 다 들려줘도 되겠어? 나도 궁금하네. 이걸 다 듣고 아주버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언제 저걸 다... 내가 정말 바보 등신인 줄 알았나 봐. 그런 폭언들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사람을 얼마나 바보 취급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둘째 형님은 너무 놀라서 순간 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두 형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더 셌어요. 뺏으려고? 그리고 제 말에 둘째 형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동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응? 그리고 그런 둘째 형님을 당황한 눈으로 바라보던 큰형님이 입모양으로 작게 욕을 하는 것 같더니 둘째 형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나도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하라는 거 다 할게. 우리 집 아버님이 주신 돈 빼내면 진짜 큰일 나. 나도 내 병원 아직 자리 덜 잡았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음만 나왔습니다. 동서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분이 풀릴 때까지 뺨이라도 때릴래? 나 다 막고 있을게. 응? 진짜 한 번만 살려줘. 그리고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니들 여기서 뭐하니?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니들 상태가 왜 이래? 별일 아니에요. 저희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두 사람은 안간힘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런 말을 듣고도 그날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기도 했고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기는 했지만 그날 당장 모든 것을 당장 다 까발릴 생각은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더더욱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날 그렇게 시아버지 생신잔치를 마치고 나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번갈아가며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또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대충 저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지만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일단 저희끼리 잘 해결해보라는 무언의 신호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 고민이 많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이죠. 그들이 저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봤을 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한번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설설 기더라고요. 오죽하면 둔한 남편이 저에게 형수님들 왜 저러시냐고 물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인지라 그 일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 저에게 심한 짓을 한 인간들을 그냥 봐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이렇게 두면 언젠가는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영어로 나눈 대화만 봐도 이상하고 무서운 음모 같은 것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지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빌고 빌어도 언젠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겁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이죠. 남편에게도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만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알게 되면 참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망설여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현명한 대답을 듣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 긴 이야기를 한 거니까 꼭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제가 다시 찾아와서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사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에게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똥줄이 타는 것 같네요. 진짜 내가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우리 부모님을 걸라면 걸 수 있어.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동서.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우습죠?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180도 바뀔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걸 알아서 그런지 더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거의 제 모든 인생사를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긴 이야기가 되었는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쓰는 동안 참 속이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견 써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큰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면 바보같이 순수하게 당하고만 살아왔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전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고 자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종종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했지만 한 번도 마음이 허하다거나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진 바쁜 와중에도 늘 제가 우선이신 따뜻한 분이었어요. 우리 예쁜 딸,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꼭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야 하는데. 제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늘 걱정이 없다고 말하시는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진 제게 어머니가 없단 이유로 혹여나 시부모 될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라도 하면 어쩌나 많이 심란해하시고는 했습니다. 요즘이야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안 계시는 가족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 아래에서 일반적으로 자라온 집은 보통 결혼 상대방 쪽 부모가 한 명이라도 없고 그러면 여전히 인식이 좀 그러니까요. 아빤 우리 딸이 돈 많은 집이랑 결혼하지 않아도 돼. 남편이 꼭 능력이 엄청날 필요도 없단다. 그저 너 하나 반듯하게 책임질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면 된다. 그랬던 아버지였기에 제가 신랑감이라고 한 명을 데려왔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시 연인으로서 만나고 있던 제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전 이상형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책임감도 있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자상한 사람.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이니까 그저 그런 바람만 마음에 품고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저에게 딱 이상형에 걸맞는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첫 만남도 참 운명 같았어요. 서로 같은 카페에 있었는데 메뉴를 주문하다가 서로 핸드폰이 바뀐 걸 모르고 상대방 걸 가져갔거든요. 하필 케이스의 기종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저도 남편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둘 다 카페에서 나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 서로 겸연쩍게 핸드폰을 다시 교환하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저도 남편도 어떠한 이끌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종종 밥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오다가 사귀게 된 겁니다. 살면서 연애를 자주 해온 건 아니었지만 설사 제가 연애를 많이 했다고 해도 정말 남편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았어요.
5년을 사귀면서 같이 공원이라도 거닐다가 벤치에 앉을라 치면 매번 손수건을 펼쳐서는 제가 앉을 자리에 깔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귄 지 초반에 한두 번이야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해주나 보다 싶었지 그 한결같은 모습이 5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남자면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태라고 합니다. 저에겐 언제나 상냥하고 다정하면서도 어른에겐 예의 바르면서도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 제 남편을 아버지도 참 좋아했습니다. 제 남편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하지만 아버진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 하나만을 보고서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전에 이야기했지? 나는 네가 꼭 좋은 집안에 시집가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딱 보니까 저 친구는 너도 아주 끔찍이 아껴줄 것 같고 가족만 바라보고 살 것 같구나.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행이다. 행복해라 내 딸아. 이미 시부모님 되실 분들 허락은 맡았기에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희는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쪽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랑 남편 둘이서만 번 돈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은 물론 결혼식장의 혼수까지 전부 다 해주셨어요. 전 그렇게까진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한 가지만 도와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전부 해주시는 거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 결혼식인데 못해줄 게 뭐가 있냐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꽤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일들만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불과 반년 뒤 아버지의 암 말기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아버지가 암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똑같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미련 같은 거 하나 없다. 하나 있는 너도 이제 결혼해서 네 가족 꾸렸으니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아버진 연신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두고 치료를 꼬박꼬박 받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다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치료를 받아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는 안 그래도 체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갔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왜소하고 초췌해지는 아버지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애써 울음을 참다가 남편에게 안겨 조용히 목 막힌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버지를 뵈러 매일같이 방문했는데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시대. 아버지가? 응, 나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과 단둘이서 할 말이 있다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으면서도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아버진 본인의 죽음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힘겹게 키워온 회사를 제 남편에게 넘겨주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회사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선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냥 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나중에 제 유산으로 남겨놓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지만 그 회사는 아버지 젊었을 적부터 아버지의 피, 땀, 눈물이 모두 담긴 회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가 아프실 때마다 함께 병원을 찾는 모습에 아무래도 이 회사를 제 남편에게 물려줘야겠다고 다짐을 하신 듯합니다. 솔직히 그 짧은 사이에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고 저도 그저 막연히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실 거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버지와의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없을 미래를 먼저 생각하신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 아프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 남편이면 우리 아버지 회사를 그 누구보다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지 딱 2달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들은 전부 제 유산으로 남겨졌죠. 구체적인 액수는 제 남편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돈 제게 없어도 되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별이라는 건 미리 준비하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것이 무색하게 견딜 수가 없어진다는 것을요. 여보, 괜찮아. 장인어른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야. 거의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던 저를 달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응원과 위로에 힘입어 저도 조금씩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평생 자상하고 다정할 것 같던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지 1달 정도 지나자마자 순식간에 돌변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계속 늦는데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일이 바쁜 건 나도 이해하는데 매일 이렇게 말도 없이 늦으니까 나도 좀 섭섭하긴 하네. 뭐라고? 당신도 참 태평하다. 당신은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왜 그렇게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당신이 회사 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나도 갑자기 회사 들어온 거 알잖아. 아무 준비도 없이.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낙하산이라며 욕하는 거 들으면서 회사 일에 빨리 적응하라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왜 그런 마음도 몰라주는 건데? 남편은 저랑 사귀면서 한 번도 저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앞에선 그 흔한 욕설도 한 번 안 했어요. 저에게 안 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요. 언제나 반듯하고 올바른 모습만 보여왔던 남편이기에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심지어 아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평소에 매일같이 빨리빨리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인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하는데 당연히 아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여유가 있는 주말만 되면 맨날 어디 놀러 가자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고 먼저 물어보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달고 살고 제가 말이라도 조금 걸려고 하면 늘 귀찮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아, 좀 나중에 물어봐. 나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안 보여? 제가 아무리 남편의 인품 하나만 믿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까 저로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신 요새 너무 이상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당신도 알 거야. 당신이 예전에 나 대하는 거랑 지금의 나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 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젠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찮게. 너는 꼭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붙잡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냐? 나 피곤한 건 안 보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바가지 긁고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 나도 너랑 계속 이런 대화 하는 거 짜증나고 지친다. 뭐라고? 이혼? 당신 그거 진심이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함께 가서 아버지 병간호도 잘하고 저한테도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굴더니 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남편이 다정했던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적부터
남편이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는 모습에 끌렸으니 못해도 6년 정도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건데. 안 그래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저는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은 이유나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우리 솔직히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이혼 얘기를 꺼낸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혼을 하더라도 나도 좀 알자. 당신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 그래도 당신 와이프인데 그 정도 알 권리는 있지?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여자 구실 제대로 못하잖아. 나도 솔직히 내 아이 낳아줄 수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애 아빠 좀 되고 싶다. 이렇게 전부 이야기야 속이 후련하냐? 기껏 너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이혼만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픈 비수를 꽂더군요. 제가 어릴 적에 엄청 큰 수술을 했었는데 그 수술 때문에 전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 어느 정도 연애 횟수가 오래됐다 싶으면 남자친구들에게 모두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계속 사귀었고 아닌 사람들과는 서로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을 했죠. 당연히 남편과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전 언제나 담담한 척 하지만 정말 마음까지 담담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전 그 누구보다도 제 애가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저 사실 결혼은 하고 싶어도 출산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괜찮은 척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혼자 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다들 반응은 달랐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다 당황하거나 순간 어떤 말을 꺼낼 줄 몰라 하면서 버벅거렸는데 유일하게 남편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내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애를 못 낳아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낳아줄 애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은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여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거든요. 누구도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조차 보듬어주지 못한 제 상처가 처음으로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준 남편이 갑자기 이제 와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로 저를 공격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선 멍하니 서 있으니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전 누가 절 붙들어 두기라도 한 듯 한참을 거실에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그 말을 듣던 그 순간에도 잠깐 이러는 걸 거야.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상반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답답해하실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네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라도 과거에 제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큼 남편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상처에 아파하는 한편 분명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아주 조그맣게 제 안에 남편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 대한 희망을 품든 품지 않든 이혼은 이미 척척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처음에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회사를 찾아오려고 뒤늦게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슬프거나 화가 나는 것보단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짜놓기라도 한 것처럼 일을 진행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그동안 쭉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회사를 남편이 물려받은 지 한 달 뒤였으니까요. 결국 전 3억이란 돈만 받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나마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인 걸까요? 사실 그까짓 돈 안 받아도 됐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제게 차고 넘치도록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홀대하는 남편이 괘씸해서라도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야겠더군요. 그래서 그 돈 받고 몇 천만 원은 바로 기부를 하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다가 또 기부하고 그러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기부했고 이혼한 뒤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다니던 고아원 봉사에서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제 나이가 아주 많진 않았으니 늦게나마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첫 남편한테 크게 대인 저는 또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마음에 차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전 이혼한 뒤 다니게 된 봉사가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더 눈을 떴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고아원에 봉사를 자주 다녔었는데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처음엔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를 하던 애들이 이젠 저만 오면 선생님 왔다 하면서 뛰어오는 게 얼마나 귀엽고 보기 좋은지. 돌보는 아이들 생일이 되면 예쁜 옷도 사주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고아들에게는 새 학용품에 책가방도 선물로 줬습니다.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고아원 봉사만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도 봉사를 다녔는데 한 3년 정도 꾸준히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인연이 되어서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게 되었어요. 나는 요즘 보면 얘가 참 승리자인 것 같아. 결혼해봤자 뭐해. 남편 등살에 애 키우느라 바쁘고 시부모 눈치 봐야 하고 내 인생은 없잖아.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여자든 남자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꼭 가족을 이루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진정으로 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사람이 능력 있으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혼하고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친구들은 저만 만나면 맨날 부럽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 만큼 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웃기만 하고 넘겼어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24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 9시, 밥을 대충 먹고 집에서 가볍게 운동도 한 뒤 청소하고 나면 12시, 또 점심을 먹고 봉사가 있는 날엔 봉사를 다녀오고 아니면 바깥에 뭐 구경할 거라도 있나 싶어 다른 동네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또 저녁 6시쯤 되어서 밥을 먹고 가볍게 운동을 좀 하면 금방 잘 시간이에요. 가끔은 저조차도 허덕일 만한 스케줄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근래에 뭐 좀 사려고 주문해 둔 게 있어서 혹시 거기서 연락이 온 건가 하고 받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나네요. 그 전화를 받아선 안 됐었는데. 여보세요? 잘 지냈어? 연락을 안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제 전 남편이었죠.
저 그 사이에 번호도 바뀌었었는데 대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낸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궁금한 건 많았지만 애초에 그 사람이랑은 다신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바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발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미련했어. 그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당신을 저버려서는 안 됐는데. 나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나 이제는 정말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 자신이 있거든. 이혼을 할 때 어렴풋이 느끼긴 했습니다. 제 아버지 돈을 노린 것도 있긴 할 테지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기에 그냥 제 마음 한켠에 의심만 남겨두고서 끝났던 일인데, 이렇게 전 남편 입으로 직접 자기가 여자가 있었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아주 기구하게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저 젊고 예쁜 외모에 혹해서 저랑 이혼을 한 뒤 아주 신나가지고 제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에서 번 돈으로 상간녀랑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상간녀가 무려 10년에 걸쳐서 그 재산을 전부 자기 쪽으로 빼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 사정도 점점 안 좋아졌다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일군 회사이긴 했지만 그놈의 행실을 보면 절대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겠지만 전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놈이 일군 회사라면 망하게 하려고 저주라도 내렸겠지만 그 회사는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이니 잘 된다 하더라도 또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여자에 놀아나면서 회사까지 말아먹었다더군요. 그리곤 전 남편에게 아예 대출까지 받게 하고선 쥐도 새도 모르게 잠수를 탄 모양입니다. 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치부가 될 만한 이야기까지 하나도 안 패놓고 전부 다 말해주는데, 과거에 저였다면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쩌란 거야? 이제 돈 없으니까 다시 내 재산이라도 빨아먹으려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찬물에 세수하고 발 닦고 잠이나 자.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이 번호로 또 전화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두고. 제 배신감에 비하면 참 하잘것도 없는 말이었지만 전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말을 한 건지라 전화를 탁 끊고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이혼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면서 저를 위해 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동안 멍청이처럼 상간녀한테 재산이나 다 뜯기고 거렁뱅이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 재산의 출처가 저희 아버지의 것이라는 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키운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곤 해도 전 차라리 저를 배신한 전 남편이 제 아버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보단 차라리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간녀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았어요. 전 남편은 아마 죽도록 후회하겠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상황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과의 통화가 불쾌하긴 했지만 종종 열심히 살면서도 그렇게 전 남편에게 속아 넘어간 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 전화 이후로 전 완벽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를 위해서 잘 살아갈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게 썩 떳떳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실이기에 조심스레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냥 들어주시기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전 재작년 겨울 제가 즐겨가던 클래식 바가 있는데 거기서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급스럽고 멋진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마치 엄청난 부촌에 있는 한 저택 속 서재 마냥 그런 아름다우면서도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정말 아끼는 장소였어요. 우연히 TV에서 스치듯 그곳을 보고 뭐에 홀린 마냥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주인분부터 해서 하나같이 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감성적인 멋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건 따라가는 저에게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그곳을 3번째 방문했던 날이었고 여지없이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뭘 신청할지 고르고 있었는데요. 제 바로 옆 테이블에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남자분이 앉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 옆에 누가 앉으니 슬쩍 보았는데 딱 봐도 키가 훤칠하고 옷도 준수하게 입으신 것이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 훤칠하고 다부진 몸집으로 일어나 저에게 오시더니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듣고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얼한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봤어요. 아마 바보 같은 표정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기 혹시 그쪽에 티슈 있나요? 네? 티슈요? 네, 여기요. 전 허둥지둥 놀라서 얼른 제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집어서 드렸어요. 뭐라고 대답도 적당히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게 느껴지던지 그냥 여분의 티슈 있냐고 물은 것뿐인데 이렇게 허둥지둥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괜히 그 뒤로 의식을 하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지인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 그분의 뒷모습을 흘끔흘끔 보며 그날 음악도 제대로 못 듣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인상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그런지 전 제가 즐겨 찾던 그 장소가 더욱 좋아지게 되더군요. 몇 번 더 가다가 직장 일이 바빠서 한 달 뒤쯤 또 들리게 되었는데 글쎄 카운터 쪽에서 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분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지 보자마자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분이 저를 부르시면서 요 근래 독서 모임을 계획 중인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남자분도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느낌상 그분도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전 엉겹결에 당장 하겠다며 얼른 대답을 해버렸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독서 모임 하고 싶었는데 저도 꼭 끼워주세요. 이때 어찌나 떨리던지 생각보다 제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꽤 큰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2주 뒤에 있을 정식 독서 모임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읽고 오라는 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날 입을 옷과 화장, 머리 스타일, 향수 등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완전히 딴 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대로 그날 바에서 모여 음악을 들으며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게 그분과 나란히 앉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소개를 하며 알게 된 것이 그분의 이름은 김명진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7살 위인 38살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나이차가 느껴졌지만 그래서인지 더 왠지 남자 어른의 느낌이 났고 음료를 고르는 센스나 책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전 그날 떠듬떠듬 말을 하느라 제대로 답도 못했지만 그분 옆에 앉아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되고 한 모임에 같이 속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단톡방도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분의 카톡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본인 사진도 아니고 그냥 책을 찍어둔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셨더라고요. 멋진 얼굴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심플한 스타일 자체도 멋지게 느껴져서 두근두근 하던 중에 큰 마음 먹고 카톡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책에 대한 감상도 좋았다며 은근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오기에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받게 되었답니다. 수정 씨라고 했죠. 저도 수정 씨의 감상 너무 인상적이던데요. 제가 괜찮은 서점을 아는데 다음에 함께 가보지 않을래요? 거기 정말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좋아요. 저도 서점 가는 게 취미거든요. 이 말에 심장이 터질 듯 정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용기 내는 자가 미남을 얻는다고 한 건지 제가 약간 적극적으로 나갔더니 바로 저렇게 전화를 걸어오시는 모습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엄청나게 쾌재를 부르며 알겠다고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이후 우리는 함께 교회에 있는 서점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밥도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몇 번 정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후로는 서로 어떻게 이런 호감 상태를 참고 있었던 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명진 씨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느꼈고 괜히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본인 테이블에도 있던 티슈를 없는 것 마냥 찾아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눈치챌까봐 자기는 나름 긴장했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마저 얼마나 귀엽고 소년처럼 느껴지던지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명진 씨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이 바쁜 관계로 출장을 다닐 때도 무척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얼굴 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능한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저와 함께 보내고 평일이나 주말이나 가리지 않고 만나왔답니다. 저도 슬슬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다들 꽤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와, 되게 반반하게 생겼다. 너 맨날 혼자 음악 들어가던 그 바에서 만난 거야? 남자 괜찮은데? 나도 그런 데 다녀봐야 되나? 약간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강 나이차나 하는 일들을 말해주었더니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친구들 역시 꺼내어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38이라고? 그럼 결혼 생각해야겠네. 사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요즘 아무리 결혼 늦어졌다고 해도 여자들 웬만해서 3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는 어떻게든 결정이 나니까. 너도 그 남자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근데 끝으로 갈수록 왠지 저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진 씨가 저를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아껴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따져보면 저도 저지만 나이가 7살 어린 저에 비해 곧 40이 될 명진 씨는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결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그냥 늘 어디를 여행을 다니고 좋은 곳을 가고 이 정도로 끝나기 일쑤였어요. 나이도 있는데 계속 연애하면서 시간만 끌 순 없는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 내어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명진 씨의 답은 썩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그래, 좋지. 나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수정이가 무슨 마음으로 물어본진 알겠어.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니. 그럼 좋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진 씨는 딱 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외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결혼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는 아니란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고 명진 씨를 향해 가던 저의 무한한 애정에 덜컥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지 않는다면 언젠간 헤어져야겠다는 단순한 생각 말이에요. 너무나도 원했던 그의 사랑은 얻을 수 있었지만 가정을 이루는 단계까진 가기 어려워 보이고 제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얼마간 고민을 한 끝에 조금씩 그와 거리를 두려고 연락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고 싶은 욕심을 가까스로 눌러가면서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 사람도 집 앞에 찾아왔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도 어쩔 수 없었던지 찾아오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저에게 톡을 보내왔고 전화조차도 잘 받지 않는 저를 보며 명진 씨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본인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대로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너무 괴롭다니요. 생각해보니 저만 일방적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이기적인 것 같아서 결국 그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듣고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더니 자기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이제서 쌍방 다 결혼이냐 이별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명진 씨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혼 아니면 헤어짐을 선택하게 될 터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오랜만에 독서 모임을 가졌던 바의 주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었고 이 힘든 시국에 잘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명진 씨와 연애를 하면서 그 바에는 거의 가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인분이 제 안부를 전하며 물어온 내용은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매번 가서 눈인사를 주고받고 아주 조용하게 얘기만 나누고 왔던 저와 주인분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다니 너무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어질 지경이었어요. 저기 수정 씨 잘 지내서 다행인데 근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새삼 전화를 했어. 네, 혹시 가게 관련된 얘기인가요? 설마 그 가게 그만두시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정 씨, 내 말 잘 들어. 네? 그 이후로 들려온 이야기는 경고와 걱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정 씨, 그 우리 책 모임에 있는 명진 씨랑 따로 만나나 본데 그러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명진 씨랑 만나고 있긴 해요. 사실 나도 몰랐으니까 수정 씨도 놀랍긴 할 텐데 그 사람 유부남이야. 네? 아니,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았던 걸까요? 그저 망보석처럼 굳어서 입도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어요. 얘기를 듣자니 명진 씨 지인이 얼마 전 가게에 소개를 받고 찾아와서 주인분과 반갑게 얘기를 하던 중 명진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분이 볼 때에는 모임 내내 우리 둘이 유독 돈독해 보이기도 했고 왠지 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게 보고 있었다더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전화를 거게 되었다는 거예요. 명진 씨가 결혼을 이미 했었다니, 유부남이었다니, 그리고 아내가 있다니, 그저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명진 씨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둘 사이에 애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유부남은 유부남이니 남들이 볼 때에는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31살이 되어서 남의 집 남편이란 존재를 만나고 다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슬펐고 친구들에게 이 사람 사진을 자랑해가면서 잘생긴 남친이라고 하고 다닌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명진 씨 그 자체였습니다. 왜 나를 속여가며 만났던 것일지, 나를 자기 아내 외에 그냥 놀잇감 정도로 생각한 건지 분간이 가지 않더라고요. 전 일단 전화를 대강 끊고 고민하다가 명진 씨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전화했네? 안 그래도 나도 수정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하려 했는데.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반가운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저릿해오면서도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더 슬프고 괴로웠던 건 그가 전혀 부인을 하지 않았단 사실입니다.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을 놓듯 저에게 소리를 질러대며 말을 하는데 저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수정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와이프와는 벌써 몇 년째 냉전 중이고 솔직히 수정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결혼이란 말을 확실히 할 수 없었던 거야. 나는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날 버리지 마. 너랑 이번에 시간을 두면서 난 정말 죽을 듯 괴로웠어. 이혼하고 올게. 너만 날 버리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를 갖고 올게. 이렇게 말해오는 명진 씨의 모습은 처음 보았고 나중에 오열을 하며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데 저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저 그의 전화를 그렇게 멍하니 들고 있다가 적당히 달래어 끊게 되었어요. 본인도 결혼 상태를 인정했고 하지만 이혼을 하겠으니 다시 자기를 만나달라는 그의 말. 얼핏 보면 저와의 관계에서는 잘못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한 집안의 남편으로선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어 심한 내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성과 감성적인 부분들이 자꾸 엇갈려 엉키면서 저 역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무렵 아무래도 스스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명진 씨 카톡 사진을 보며 거기서 와이프에 대한 사진이라도 보고 같이 있는 모습이라도 봐야 제가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도 그랬듯 명진 씨의 카톡에는 가족의 그림자를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 새벽에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명진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SNS를 찾아다니게 되었고 이윽고 비슷한 정보로 등록한 한 계정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개설된 것이었고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더군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찾다 보니 얼마 안 되어 금방 와이프의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대강 본 건 줄 알고 다시 확대해서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 본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속도를 내어 많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번을 봐도 제 마음속 일말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자꾸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게 될 때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잊고 있다고 생각했던 증오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체감하게 되었고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제가 떨쳐내려고 해도 껌처럼 들러붙어 어린 시절 저를 꾸준히 학대하고 괴롭혔던 것이기에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나 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무섭게도 명진 씨의 와이프를 찾기 위해 제가 끊임없이 밀어내고 찾아대던 그 계정 안에 와이프라는 한 줄 소개와 함께 네모난 사진 안에 들어있더군요. 중학교 무렵 저를 죽을 듯이 때리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망신을 주며 내 마음에 미친 듯이 생채기를 내버렸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이제는 명진 씨의 존재를 넘어서 그 아이의 존재가 어린 날 저를 두렵게 했듯 또 공포스러운 상태로 다시 마주하게 되더군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1무렵 저랑 매우 친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고 부모님과도 잘 알았고 매번 어디건 같이 다니던 사이였어요.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저를 왕따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믿을 수 없어 매달리고 애원하는 저를 공터로 불러다가 뺨을 몇 대를 때렸는지 몰라요. 야, 너 어디서 꼴 같지 않게 자꾸 나대려고 해? 너 오늘 선생님한테도 아양 떨더라? 정신 나갔어? 맞고 싶어? 미안해. 그것도 다른 아이들을 구경거리로 불러놓고서 말이에요. 그날 수치심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집에 와서 말도 못한 채 울고 학교에 가기 싫어 스스로 교복을 찢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그걸 알고는 아주 야가 빠지게
너네 집 가난해서 맨날 이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불쌍하다 진짜. 이 소문은 어느새 학교 전체에 퍼져 친구들도 뒤에서 저만 보면 쑥덕거리곤 했죠. 전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고 부모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걱정하셨지만 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요. 이후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갔으나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고 그 친구는 저에게 거지 같은 집에서 거지 같은 엄마 아빠랑 살며 궁상 떤다는 등 거의 20년이 다 될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잊을 수 없는 모욕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알만한 애가 배신을 하는 모습에 전 정말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뭐도 다 놓아버리고 그 친구의 이간질에 다른 아이들과도 사이가 멀어지는 바람에 전 학교도 무단으로 빠지게 되었고 설득하려 애쓰는 부모님께 대들고 제발 죽여달라는 거친 소리들만 내뱉게 되었답니다. 대체 왜 이래? 응?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그냥 나 죽고 싶어.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기 싫어. 결국 지쳐버리신 부모님은 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셨고 방학 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겨우 저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을 어렵게 할 수 있었어요. 멀쩡한 대낮이나 밤이나 전 눈을 감아도 떠도 그 아이 생각뿐이었고 이후로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학교를 다니며 겨우 추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게 아니라 덮여진 것일 뿐. 이후로 그 아이 소식이 뜨문뜨문 들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이를 가며 부르르 떨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 아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비슷한 이름만 나와도 TV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 매우 큰 상처였는데요. 그랬던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그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며 온갖 고뇌와 걱정을 다 떠안고 있는 명진 씨의 아내로서 말입니다. 그 계정 속 그 아이의 사진을 보니 아주 꼴같지 않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결혼 생활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명진 씨와의 웨딩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다들 어디서 이렇게 잘생기고 훈훈한 남편을 얻었냐고 한다. 여자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배우자 복이라던데. 사실 이건 다 내가 만든 복이다. 여지껏 남들 도와가며 열심히 살고 누구 하나 패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덕인 것 같다. 자기야, 내 선물로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밑에 친구들인지 뭔지들이 행복하라며 남편 너무 잘생겼다며 다들 부러움의 소리를 늘어놨더군요. 확실히 그 사진 속 명진 씨는 연예인 누구 못지않은 아우라를 뽐내고 있긴 했어요. 몇 년 전 사진인데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든 지금 역시 같은 남자들이 봐도 멋있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그 사진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가소로운 글을 보고 있자니 내 중학생 시절이 통째로 난도질 당하고 이후 고등학교 때는 그걸 치유하느라 겨우겨우 버티며 다녔던 것이 생각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누구 하나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뺨을 수백 대 때려도 속이 시원치가 않을 정도예요. 걔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제가 대학 가서도 인간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다행히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주긴 했지만 전 아직도 사람을 대할 때 왠지 모르게 뜨끔뜨끔하고 주눅드는 모양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저리 복받았다며 잘 산다니 가당치도 않게 느껴지더군요. 이후로 쭉 내려가며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명진 씨보다는 그 아이가 더 명진 씨를 사랑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라면 댓글 하나 달 법도 한데 초기 사진에만 수긍하는 글이 있을 뿐 이후로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명진 씨가 저에게 한 말 중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자긴 이혼하고 싶어 죽겠다는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런 말들은 유부남들이 흔하게 올려대는 말이라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 일이 되니 좀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더군요.
사실 이쯤 되니 명진 씨에 대한 마음이 저 역시 이전 같진 않고 그것도 저 아이의 남편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완전히 똑같은 애정으로 그를 바라보긴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짧지 않은 시간 만나왔으니 정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한편으론 그 아이의 남편으로 살아왔을 그에게 이질감을 느껴 격렬하게 헤어지고 싶다가도 나를 그토록 물먹이고 엿을 먹이려던 그 애를 생각하니 한바탕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렵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명진 씨를 향한 애정 역시 적지는 않게 남아있기에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온통 뒤흔들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뻔뻔하게 잘 살겠다며 으스대고 있는 그 애를 보니 다 뒤엎고 싶으면서도 그런다고 해서 제 속이 정말 시원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해대고 너 없인 안 된다며 눈물로 말을 이어가는 명진 씨를 보니 그건 그것대로 씁쓸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떤 갈림길에 서야 할지 처음엔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와이프의 사진을 보고 나니 포기는커녕 투쟁의 불꽃만 더 일어나 버린 지금의 저를 어쩌면 좋은 걸까요? 머리론 알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모든 걸 뺏어버리고 망쳐버리자는 생각이 들고 눈 뜰 때마다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일들이 바로 전날 당한 것처럼 떠올라 분이 멈춰지질 않아요. 게다가 명진 씨 자체가 저를 너무나 원하고 있으니 제가 스위치만 당기면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두려움과 아주 조금의 자책감이 떠올라 너무 어질어질한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의 냉철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마음 잡고 새겨 들을 테니 너무 아프지만 않게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